동맹국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이걸 막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다. 이건 범죄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15년간 일한 매튜 해리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FBI가 체포한 332명 중 진짜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새벽 왜 미국은 70년 혈맹을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72시간을 공개합니다. 저는 매튜 해리슨입니다. 15년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차관보로 일했고 이 작전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는지, 어떻게 동맹이 배신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굴복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36시간 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한 호텔 비밀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LG, SK, 삼성이 만든 컨소시엄이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선도 기업 솔리드파워를 인수하려 했죠. 인수 금액은 87억 달러.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한국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절대 강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솔리드파워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양산화에 실패했고 투자금은 바닥났죠. 중국 기업들도 인수를 타진했지만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막았습니다. 유럽과 일본 기업들은 가격이 부담스러워 포기했고요. 결국 한국 컨소시엄만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 에너지 패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콥 밀러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24시간 전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긴급 NSC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고위 참모 몇 명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솔리드파워를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러가 물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답했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현재도 한국이 세계 2위인데 전고체 기술까지 확보하면 독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국무장관이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오히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건 추측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밀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해리슨, 국가 안보에 감상은 필요 없어.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반대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밀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후 작전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오퍼레이션 배터리 게이트, 코드명부터 불길했습니다. 작전의 골자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협상팀과 핵심 기술자들을 동시에 구금하고 인수 계약을 무산시킨다. 명분은 비자 위반과 불법 체류.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일단 구금하고 나중에 조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밀러가 차갑게 말했죠. 해리슨, 자네는 실행만 하면 돼. 도덕적 판단은 대통령이 하실 거야. 작전 승인서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FBI, IC, 그리고 각 주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타깃은 조지아, 사바나의 LG, 현대배터리 공장, 미시간의 SK 시설, 텍사스의 삼성 SDI 현장, 총 332명. 하지만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무작위 비자 단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인재 제거 작전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을 일시에 마비시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새벽 5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조지아 사바나 상공에서 첫 번째 헬기 로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조지아 사바나의 LG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첫 번째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파팀 진입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현장 지휘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검은 제복의 요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아직 잠들어 있었죠. 모두 일어나. FBI다. 손머리 위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 명씩 벽에 손을 대고 서게 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60대로 보이는 수석 엔지니어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원들은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시간과 텍사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주 12대의 헬기, 수백 명의 요원들,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6시, 작전은 일단락됐습니다. 332명이 연행됐고 이들의 노트북과 서류가 압수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뉴욕 맨해튼 호텔이었습니다. 한국 협상팀 15명이 묵고 있던 스위트룸에 요원들이 들이닥쳤죠. 김상무님, 박 전무님, 모두 나오십시오. 비자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협상 대표였던 김상무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들은 파자마 차림으로 연행됐습니다. 오전 9시 계약 서명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협상팀은 모두 구금시설에 있었죠. 솔리드파워 CEO 마크 톰슨은 빈 회의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팀은 어디 있죠? 그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뉴스를 보셨어야 합니다. 모두 체포됐대요. 톰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7억 달러가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솔리드파워는 이제 파산을 피할 수 없었죠. 오전 10시 첫 번째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FBI 대변인이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불법 체류 혐의로 33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인만 타깃이 됐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도 체포됐다는데요. 조사 중입니다. 솔리드파워 인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모든 답변이 조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격분하거나 항의하는 대신 차갑게 말했죠.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오후 2시 월스트리트가 반응했습니다. 솔리드파워 주가는 40% 폭락했고 한국 배터리 관련 주들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승자를 정한 듯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무장관이 경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결과입니까? 미국 기업을 파산시키고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감수? 지금 디트로이트가 패닉 상태인 걸 아십니까? GM과 포드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부서는 이 작전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전은 밀러와 소수 강경파가 독단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조차 전체 그림을 모르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컸죠. 오후 5시 한국 정부가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용기 2대가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영사와 변호사팀이 탑승했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수출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군가 상황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보류했습니다. SK가 조지아 투자를 재검토합니다. 예상치 못한 속도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밀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워싱턴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지만 답변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332명 체포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조사 중입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조사 중입니다. 솔리드파워 인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CNN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시는데 대체 무엇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대변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관련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폭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죠. 국방부는 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대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관련 부처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국방부가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거였죠. 국방부는 이번 작전에 대해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며 이런 방식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건 명백한 균열이었습니다. 정부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상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무장관 제임스 리처드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재앙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넷째 무역 파트너이고 배터리 공급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런 일방적 조치는 미국 경제를 자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회견 직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정책 반대로 사임한 사건이었죠. 오후가 되자 의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 시민을 범죄자처럼 대우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합니다. 행정부는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조지아 출신 상원의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조지아에는 한국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5만 개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미시간과 텍사스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죠. 백악관 상황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밀러는 계속 고집을 부렸지만 이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지만 밀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미국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권위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상무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의회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사 중이라고만 할 겁니까? 밀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해리슨, 자네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저녁 6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됐는데 다우지수가 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5% 폭락했죠. 솔리드 파워는 장중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입니다. 재무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긴급 보고서를 냈는데 한미 무역 갈등 시 미국 경제 손실이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격한 반응도 거친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실무적으로 대응했죠. 이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밤 9시 저는 익명으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문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양심이 더는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분노한 시위도 격렬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죠. 청와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 후 나온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죠. 먼저 외교부가 움직였습니다. 전용기 2대가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한 대는 워싱턴으로, 한 대는 뉴욕으로 향했죠. 영사와 최고의 국제변호사들이 탑승했습니다. 우리는 332명 전원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합법적 체류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식 항의가 아니라 요구였죠. 그것도 매우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조용히 칼을 뽑았습니다.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비공식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디트로이트를 뒤흔들었습니다. GM CEO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연도 전기차를 한 대도 못 만듭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는 더 심각했죠.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60%가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정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2차 투자를 보류합니다. 투자 환경을 재평가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였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즉시 백악관에 항해 전화를 걸었죠.
우리 주에 2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명을 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공장 증설을 재검토합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표현이 뼈아팠습니다. 미국을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규정한 거였죠. 현대자동차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새 회사가 발표한 투자 보류 금액만 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일자리로 환산하면 8만 개였죠. 그런데 정작 한국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대규모 반미 시위를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서울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든 피켓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제 독립을 완성하자. 기술 강국 대한민국. 우리 기술로 우리 미래를. 반미가 아니라 자강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각오였죠. 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을 욕한다고 우리 국민이 돌아옵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게 답입니다. 이런 성숙한 대응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이 보여준 절제된 대응은 오히려 미국의 과잉 반응을 부각시키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품위 있게 행동할 때 가해자의 추악함이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카드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일부를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신호는 분명했죠. 필요하면 더 팔 수 있다. 달러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죠. 한국이 본격적으로 달러 자산을 매각하면 연수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백악관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줄은 몰랐죠. 특히 정부와 기업,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밀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끝까지 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갑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선진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이 솔리드 파워 인수 의사를 공식 발표한 거였죠. 월요일 아침 디트로이트의 빅3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GM CEO 메리 바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는 6개월 내에 전기차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3만 명의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GM의 전기차 울티움 플랫폼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만든 거였죠.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포드는 더 심각했습니다. 짐 팔리 CEO가 직접 백악관을 찾았죠. SK온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우리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기 F150 생산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곧 철덩어리입니다. 그의 경고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포드 주가는 이미 20% 하락했고 신용등급 하향 경고까지 나왔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테슬라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한 문장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치가 비즈니스를 망치고 있다. 어리석은 결정의 대가는 미국 노동자들이 치른다. 그의 포스트 직후 테슬라 주가는 12%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증발한 거죠. 오전 11시 나스닥이 일시 거래 정지됐습니다. 배터리 관련 주들이 동시에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속보를 냈습니다. 배터리 쇼크, 미국 증시를 강타하다. 골드만삭스는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전쟁이 지속되면 미국 제조업은 20년 후퇴할 것이다. 연간 손실 300억 달러는 보수적 추정이다. JP모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도 핵심 공급자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미시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중단으로 2만 개의 일자리가 즉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조지아와 텍사스 주지사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붉은 주와 푸른 주가 한 목소리를 낸 거였죠. 백악관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무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밀러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한국이 블러핑하는 겁니다. 그들도 미국 시장이 필요해요. 그때 에너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블러핑이 아닙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물량을 중국과 유럽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이 소식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녁 6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리드 파워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겁니다. 87억 달러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마크 톰슨 CEO의 마지막 성명이 가슴 아팠습니다. 정치가 혁신을 죽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솔리드 파워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의미였죠. 밤 9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원칙이 뭔지도 모호했고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다우 선물지수가 10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부 문서를 언론에 넘기기로요. 미국을 구하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였지만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외친 구호는 달랐죠. 기술 독립 완성하자. 우리 힘으로 우리 미래를. 더 강한 대한민국. 한 참가자와의 인터뷰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독립이죠. CNN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분노 대신 결의를, 증오 대신 자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한국계가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왜 동맹을 적으로 만드는가? 일자리를 돌려달라. 배터리 없인 미래도 없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동자 5,000명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외쳤죠. 우리 일자리를 정치 게임에 걸지 마라. 뉴욕에서는 월스트리트 직원들이 점심시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한국과 화해하라.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은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합니다. EU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독일 총리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죠. 동맹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가치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평소 미국 편을 들던 일본이 이번에는 달랐죠. 한국의 기술력은 아시아 전체의 자산입니다. 부당한 압박에 반대합니다. 나토 사무총장까지 나섰습니다. 동맹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동맹도 무너집니다. 이런 국제적 압박의 백악관은 더욱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미국 내부에서 왔죠. 수요일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자 10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해치고 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MIT 연구진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의 기술 혁신은 불가능하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필수 파트너다. 언론도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의 제목이 강렬했죠.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리더십. 워싱턴 포스트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332명을 구금하고 3억 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폭스뉴스조차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동맹과 자유무역이다. 지금 정부는 둘 다 파괴하고 있다. 목요일 오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상원이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한국 시민 즉시 석방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한다. 찬성 95, 반대 5. 압도적 표결이었죠. 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대 30명 중 400명이 찬성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정면으로 반대한 건 베트남전 이후 처음이었죠.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워싱턴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제 손에는 방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미국의 운명을 바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사라 첸과의 약속 장소는 링컨 기념관 근처 벤치였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폭로하려 하다니. 매튜 해리슨 씨? 사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특종 전문 기자였죠.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가방을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 서명이 있는 작전 승인서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NSC 회의 녹취록, 밀러 보좌관의 이메일, CIA 보고서 원본까지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세상에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네요. 동맹국 시민을 인질로 삼아 기업 인수를 막다니.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저는 한 장의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밀러가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메모였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10년 내에 완전히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극단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의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즉, 솔리드 파워 인수와 상관없이 한국을 견제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한국을 노렸군요. 맞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빌미였을 뿐이에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시는 겁니까? 당신도 위험할 텐데. 저는 빗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12살입니다. 그 애가 자라서 물을 겁니다. 아빠는 그때 뭘 했냐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대답할 순 없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5년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기사가 떴던 거죠. 독점 백악관, 87억 달러, 인수 막으려 332명 구금 지시. 부제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 문서 입수 대통령 서명 확인. 30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죠.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탄핵해야 한다.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새벽 6시,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문서는 조작됐으며 맥락이 왜곡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원본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조작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문서 전체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민감한 부분만 가리고요. 오전 8시, 백악관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제 전직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죠. 매튜, 네가 한 짓이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다들 알아. 너밖에 이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증거 있나? 없지. 하지만 밀러가 널 찾고 있어. 조심해. 오전 9시, 국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문서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주도했습니까? 문서를 보면 명백합니다. 밀러 보좌관과 그의 팀입니다. 국방장관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작전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국방부는 반대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오전 10시, 더 많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FBI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왜 체포하는지. 그는 체포 작전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332명 명단이 미리 작성돼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자들만 골라서요.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정오, 상원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청문회 소집이 결정됐죠. 이것은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합니다. 즉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었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죠. 오후 1시, 밀러가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성명이었죠.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죠. 국가 안보? 동맹을 배신하는 게? 당신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오후 2시, 충격적인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CIA 분석관이 실명으로 증언한 거죠. 저는 로버트 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15년간 CIA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폭탄이었습니다. 밀러 보좌관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위험성을 부풀려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거부하자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킴, 자네가 한국계라서 이해는 한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 녹취가 공개되자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인종차별이다. 우리가 2등 시민인가? 오후 4시, 대통령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는지 말을 더듬었죠. 저는 그 문서들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니 충분히 검토했지만 기자들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밀러를 해임하실 겁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 만에 회견을 끝냈죠. 역대 최단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사표를 낸 거죠. 저는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연쇄 사표가 이어졌습니다. 부보좌관 셋, 국장급 5명이 동시에 사임했죠. 저녁 6시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죠. 진실을 밝혀라. 밀러를 구속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찰이 출동했지만 평화 시위였기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 8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매튜 해리슨? 누구십니까? 밀러 보좌관이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구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경고였죠. 밤 9시 특종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뉴욕타임스였죠. 밀러, 한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심기 시도. 기사에 따르면 밀러가 한국 기업 내부에 정보원을 심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그 보복으로 이번 작전을 기획했다는 내용이었죠. 밤 10시 의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당적 합의로 특검을 임명합니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특검으로 지명된 사람은 전직 연방 판사였습니다. 공정성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밤 11시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사라 첸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엔 이메일이었죠. 두 번째 폭탄입니다. 내일 터뜨려 주세요. 그 문서에는 밀러가 중국 견제를 빌미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정,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실의 폭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터진 댐처럼 한번 시작된 진실은 모든 거짓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토요일 새벽 밀러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었죠. 그의 체포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수갑을 찬 그의 모습. 332명이 겪었던 굴욕을 그도 겪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러니였죠. 새벽에 남을 잡으러 보낸 사람이 새벽에 잡혀가다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뗐습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배신에서 화해로 가는 첫걸음을요. 월요일 아침 9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가 5천만 명을 넘었죠. 미국인 6명 중 1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외교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조사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동맹국 시민 332명을 불법 구금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첫 증인은 전 상무장관 제임스 리처드슨이었습니다. 사임 후 처음 공개 증언이었죠. 저는 작전 계획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경제적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누가 이 작전을 주도했습니까? 제이콥 밀러 안보보좌관입니다. 대통령은 그의 브리핑만 듣고 결정했죠. 대통령이 전체 상황을 알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밀러가 선택적 정보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넘길 거라는 거짓 정보를요?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CIA 보고서는 정반대였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조작된 정보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다음 증인은 전 FBI 부국장이었습니다. 작전 명령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체포 대상 대부분이 합법 체류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체포했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직위해제라고 협박받았습니다. 누가 협박했습니까? 밀러 보좌관의 측근들입니다. 공화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오후에는 더 폭발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CIA 분석관이 화상으로 증언했죠. 한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해서 6개월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조작됐어요. 어떻게 조작됐습니까? 0%가 50%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다른 부서로 전출됐죠. 이 증언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문서 조작은 중대 범죄였으니까요. 오후 3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증언했습니다. 332명 중 287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나머지도 비자 갱신 중이었죠. 진짜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체포됐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술 인재를 노린 타깃 작전이었습니다. 저녁 5시 한국정부 대표가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외교부 북미국장이었죠. 우리는 70년간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복받친 듯했죠. 그런데 이게 동맹의 대우입니까?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기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332명 전원을 즉시 석방하고 정당한 배상을 하십시오. 청문회 마지막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죠.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정의를 원했던 거죠. 밤 9시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죠.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날 밤 한국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화요일 새벽 6시 정각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죠.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내에 우리 국민 332명이 전원 석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황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국무장관이 숨을 멈췄고 국방장관은 메모를 시작했죠. 첫째, 미국에 대한 모든 배터리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협력을 재검토합니다.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이는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70년간 함께 피 흘렸던 동맹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금요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타이머가 떴죠. 71시간 59분 59초.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밀러의 후임인 톰슨 안보보좌관 대행이 반대했습니다. 굴복하면 미국의 위신이 무너집니다. 위신은 이미 무너졌어요. 지금은 실리를 챙길 때입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전 8시 첫 번째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증시에서 한국 배터리 주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반면 뉴욕 선물시장에서 테슬라, GM, 포드가 폭락했죠.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전기차 산업은 최소 2년 후퇴한다. 손실 규모는 연간 500억 달러. 오전 10시 디트로이트에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GM CEO 메리 바라가 공장 노동자들 앞에 섰죠. 연방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5만 명을 해고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워싱턴 행진을 시작했죠. 수천 명이 버스를 타고 수도로 향했습니다. 정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압박이 왔습니다. 중국이었죠. 중국은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한다. 기술 패권주의는 인류 발전을 저해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표가 진짜 폭탄이었죠. 중국 CATL과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이건 미국에게 악몽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배터리 동맹을 맺으면 미국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였죠. 오후 2시, 백악관 앞이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디트로이트 노동자들이 도착한 거죠.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과 화해하라. 정치 게임 그만. 그런데 놀라운 건 시위대 구성이었습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월스트리트 직원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까지 합류했죠. 한 시위 참가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테슬라 엔지니어입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우리 기술은 무용지물이에요. 정부가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상원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위원장이 발언했죠. 행정부가 24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의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나선다는 겁니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이건 사실상 쿠데타 위협이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였죠. 저녁 6시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EU 정상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공동 성명이 발표됐죠. EU는 한국의 72시간 통보를 지지한다. 미국은 즉시 한국 시민을 석방하라. 독일 총리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EU도 미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제 제재. 동맹이 동맹을 제재하겠다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죠. 밤 9시. 시간은 48시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석방, 그 다음 대화입니다. 수요일 새벽 펜타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 견제 불가능, 대만 방어 포기해야 함.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각하,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을 잃습니다. 제발 결단해 주십시오. 오전 10시, 일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일본도 독자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미일동맹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이었죠. 아시아 전체 안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시간은 42시간 남았습니다. 포춘 500 기업 CEO들이 공동 서한을 발표했죠. 정부는 즉시 한국과 화해하라. 미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서명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모든 빅테크가 포함됐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배터리 없이는 아이폰을 못 만들어요. 오후 3시, 한국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 가동을 중단했죠. 미시간 홀랜드 공장, 테네시 공장이 멈췄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갔죠. 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10년간 다닌 직장인데 정부가 우리를 버렸어요. 저녁 6시, 나스닥이 서킷 브레이커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틀 연속이었죠. 연준 의장이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은행런이 시작됩니다. 밤 10시, 시간은 32시간 남았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패닉 상태였죠. 유럽이 한국에 1,0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별도 안보 협력을 논의합니다. EU가 한국과 FTA 확대를 추진합니다. 미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대통령이 참모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더는 못 버팁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반대했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시옵니까? 이미 최악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제라도 막아야죠. 오전 6시, 시간은 24시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방하겠습니다.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332명 전원 즉시 무조건 석방. 둘째, 공식 사과. 셋째, 피해 배상. 넷째, 재발 방지 약속.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문서로 확인되면 카운트다운을 멈추겠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과 청와대 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정리했죠. 배상금은 10억 달러, 공식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는 의회 비준까지. 오후 6시, 시간은 12시간 남았습니다. 합의문 초안이 오갔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죠. 밤 10시, 시간은 8시간. 미국 협상팀이 배상금을 5억으로 줄이려 했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10억 달러, 한 푼도 못 뺍니다. 자정, 시간은 6시간. 재발 방지 조항에서 막혔습니다. 미국은 노력하겠다였고 한국은 보장하라였죠. 새벽 2시, 시간은 4시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의회 비준도 받겠습니다. 새벽 4시, 시간은 2시간. 최종 합의문이 완성됐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가서명했죠. 새벽 5시, 시간은 1시간. 대통령들이 최종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합의합니다. 수락합니다. 새벽 5시 59분,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332명은 즉시 석방됩니다.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72시간 동안 세계는 숨을 멈췄고 초강대국은 굴복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6시, 조지아 구금시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332명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나온 박상철 수석 엔지니어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을 믿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들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죠. 대기하고 있던 한국 영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332명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도로변에 미국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리 코리아, 위 스탠드 위드 유, 컴 백순이라고 써진 피켓들, 사과와 지지의 피켓을 든 미국인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보낸 전용기 2대가 대기 중이었죠. 대한항공 특별기, 태극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탑승 전 주미 한국 대사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오후 2시,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에서 특별한 안내 방송이 나왔죠.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지켰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애국가를 불렀죠.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토요일 새벽, 인천공항,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나왔죠. 전용기가 착륙하자 함성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332명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가족과의 재회, 눈물과 포옹이 이어졌죠. 한 엔지니어의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아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정부는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심리치료, 법률 지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까지 1인당 300만 달러, 미국이 지불한 배상금에서 나온 거였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뜻밖의 결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을 기술개발기금에 기부하겠습니다. 150명이 동참했습니다. 총 4억 5천만 달러가 모였죠. 한국 배터리 독립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LG, 삼성, SK도 매칭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거죠. 월요일, 청와대에서 특별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332명을 만났죠.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고, 세계는 우리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배터리 기술에 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겁니다.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방송됐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한국과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표정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일주일,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미 관계였습니다.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죠. 한미 기술 동맹 파트너십. 핵심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었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라이선싱해야 했죠. 두 번째는 아시아 질서였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시아 테크 얼라이언스. 반도체는 대만, 배터리는 한국, 소재는 일본. 완벽한 분업 체계였죠. 중국도 한국에 접근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한국은 실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죠. 세 번째는 유럽과의 관계였습니다. EU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한 EU, 그린 뉴딜. 유럽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났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함께 개척하기로 했죠. 네 번째는 한국 내부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술 자립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GDP의 6%로 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대학들도 변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 생겼고 최고 인재들이 몰렸습니다. 제2배터리 엔지니어가 꿈입니다. 고등학생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죠. 기업들도 달라졌습니다. LG와 삼성이 배터리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배터리 컴퍼니, 경쟁자가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죠. 국가적 위기가 만든 단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의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를 뒤흔들었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경제 안보를 빌미로 한 일방주의에 대한 심판이었죠. 새 의회는 첫 법안으로 동맹국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맹국 시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 백악관의 권한을 제한한 거였죠. 밀러는 기소됐습니다.
권력 남용과 문서 조작 혐의였죠. 유죄 판결을 받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쳤지만 레임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결국 중국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영원히 잃었죠. 반면 한국은 도약했습니다. 1년 후 한국 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한국이 먼저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미국보다 3년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되죠. 주가도 폭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5천억 달러 돌파가 기대됩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배터리 촉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위상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죠. 대등한 파트너, 때로는 리더, 그게 새로운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지금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배신의 새벽입니다. 백악관을 떠난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미국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동맹을 적으로 만들었을까? 답은 오만이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정상에 있을 거라는 착각, 다른 나라들이 계속 따를 거라는 믿음.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 성장했고 기술로 무장했죠. 더 이상 일방적 관계는 불가능했습니다. 332명 사건은 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이 그른 쪽을 이긴 거였죠. 한국에 대응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감정보다 전략. 그들은 분노하는 대신 계산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냉정하게 판단했죠. 둘째, 단결의 힘.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품격의 승리. 그들은 끝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야만에 야만으로 맞서지 않았죠.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습니다. 백악관 경력, 명예, 친구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밝힌 건 제 의무였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가끔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헬기가 뜨던 순간 332명이 끌려가던 장면, 그때 막았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죠.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함께 이겨내는 연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힘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걸, 신뢰와 존중이 진짜 동맹을 만든다는 걸. 332명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남았습니다.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동반입니다. 경제는 무기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기술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런 가치를 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아프지만 고마운 교훈이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332명을 만나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옳았다고, 당신들이 더 강했다고. 미국은 실패했지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딛고 일어섰고 더 높이 올라갔죠. 이제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스승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세계에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332명의 새벽,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보셨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332명. 그들이 지켜낸 건 단순히 개인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332명의 용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다음에도 숨겨진 진실, 잊혀진 역사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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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